켈리를 이런 일에 몰아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직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한 고통스러운 경험 괜찮아 엄마 참을 필요는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쓰레기라고 하는 거야 불만이 있다면 이혼 안 할 거야 켈리도 불만이 있을 거야 학교 자퇴하고 당장 나가라 켈리는 켄을 노려보며 켈리를 때리려고 주먹을 치켜드는 그녀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 품에 안았다. 제발 그만둬. 이혼할게. 또. 농담이야. 켄 퓨리어스가 신문을 벽에 세워서 켈리와 나는 서로 꼭 붙잡고 켄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 이혼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너 같은 애가 끼어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켈리는 천천히 내 팔을 밀어내고 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반항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제 이름은 린 에이드리언입니다.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스스로 켈리를 키워왔습니다. 켄 제 남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육아나 집안일을 도왔기 때문에 켈리를 혼자 키운 게 자랑스럽다. 켄은 취미가 많은 남자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것은 내 것이라는 모토를 갖고 사는 스핀 중고품. 수입을 모두 자신의 오락에 사용하고 있으며 켈리의 양육비는 간호사인 내 월급으로 겨우 충당할 수 있었지만 켄은 돈을 저축한 적이 없어 답답한 날이 많았습니다. 켄은 결혼하기 전에도 항상 자신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집에서 살았고 혼자서 집안일을 해본 적도 없고 집안일은 전적으로 어머니와 여동생 메리에게 맡겨졌다. 뻔뻔하게도 나는 집안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보살펴준 메리에 대한 존경심은 대단하다. 우리 딸 켈리가 태어난 이후로 켄은 종종 메리가 조카를 만나고 싶다는 핑계를 사용하여 그의 가족집을 자주 방문하고 항상 메리를 따라가며 그런 켄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듯 웃었다. 나는 형제가 없어서 켈리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도 형제자매가 이렇게 친한지 궁금하곤 했다. 집 방문은 매주 계속되었다. 켈리는 우리와 동행하곤 했지만 결국에는 애드 교육 경로가 불확실한 시기에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켈리는 갑자기 저와 켄을 거실로 불러서 고등학교 브로셔를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즉시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고등학교가 우리가 살았던 곳에서 꽤 멀다. 이 고등학교는 집에서 너무 멀다. 더 가까운 곳을 선택하세요. 이 학교에 꼭 가고 싶습니다. 켄이 브로셔를 넘기기 시작하면서 턱을 쓰다듬으면서 함께 살펴보니 농업 학교인 것 같았습니다. 전문 학교 농업 당신이 할머니 댁에서 시간을 보낼 때를 기억하기 전에는 그녀가 농업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켈리는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이 살았던 시골의 작은 집에서 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제안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어때요? 켈리는 시골과 자연에 둘러싸인 어린 시절의 집에 머물도록 보내졌습니다. 부모님은 켈리가 조금 피곤한 것 같으니 결국 그곳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다며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켈리가 학년이 올라가려고 할 때 혼자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고 그 후 평소처럼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할머니의 정원 가꾸기를 도왔고 일종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켈리는 말을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수줍게 코를 찡그린다.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서 긴 주말에 돌아갈 생각을 해도 켄은 너무 힘들다고 투덜거린다. 부모님 집에 가기도 싫고 운전도 마지못해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항상 켄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데 부모님 집에 아직도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궁금해요. 엄마도 전화로 웃으면서 뭐 우리 집은 별로 할 게 없긴 하지만 우리 동네는 주택가도 많고 집도 별로 없대서요. 조금만 걸어가면 자연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주요 레스토랑이 있고 대형 쇼핑몰이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멀리 산이 보이지 않으며 2층보다 큰 나무도 보기 어렵습니다. 집에는 부모님 집에 작은 정원이 있는데 화창한 날에는 계절 내내 다양한 꽃을 즐길 수 있고 그날은 켈리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타주 여행에는 부모님이 동행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3년 가족이 가는 건 불가능하지 않니? 떨어져 산다는 뜻이지. 그래서 엄마도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켈리는 진지하고 직설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거의 이상할 뻔했다. 딸이 프러포즈한 것 같은 착각이 들지만 잠깐 떨어져 사는 금전적인 문제는 어쩌고 켄은 내 걱정에도 불구하고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켄은 가볍게 괜찮을 것 같다며 팜플렛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학교에서 같이 살 수 있었던 그 시절은 정말 상쾌하고 즐거웠어요. 항상 켄의 필요를 챙겨줬는데 그게 없으면 갑자기 시간이 더 많아졌고
헤어진 지 반년 만에 맑은 날에 영화 속 인기 드라마까지 즐기기 시작했어요. 빨래 널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 켄이었어. 비상이야. 빨리 와. 무슨 일이야. 정말 안타깝다. 미친 일이 일어났어. 켄이 당황한 목소리로 한 말인데 전화가 갑자기 끊겼어. 바로 다시 전화해봤는데 아무런 신호도 없었어. 그 사람을 데리러 갔는데 내 메시지조차 읽히지 않았어. 나는 켈리에게 켄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빨리 알린 다음 서둘러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갔다. 입구에는 쓰레기 봉지 판지 상자와 흩어진 깡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입구에 멍하니 서서 메리가 집 뒤에서 나타나 웃으면서 나한테 다가와. 린 너 왔어. 메리 너 왔어. 켄이 밥 준비도 못한다고. 켄이 말 안 했어. 너 이사 나온 이후로 같이 살았어. 내가 집에 들어갈 때부터 같이 살았어. 방은 완전 엉망이었어. TV쇼에 자주 등장했던 비축기 방처럼. 켄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먹으며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그의 눈이 오늘 당신이 왔던 것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당신이 와서 이 엉망진창을 보러 와야 할 것 같아요. 거의 반년 동안 청소가 안 됐죠. 긴급 상황이니까 이 방을 청소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며 거절했어요. 어떻게 방이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겠어요. 메리가 그 사람과 함께 여기 살았다면 내가 주장했지만 켄이 방금 눈치채. 너 뭐야. 넌 무슨 쓸모가 있니. 전문 청소 서비스에 전화할 테니 돈 좀 남겨둬.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들은 다 청소하지 않고 이제는 너무 더러워서 청소나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어지러움증 때문인지 아니면 방이 너무 더러워서인지 어지러웠지만 결국 여긴 내 집이라는 체념과 불신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식탁에서 사용한 그릇들을 치우고 기다렸다는 듯이 닦아냈습니다. 켄과 메리는 재빠르게 깨끗한 테이블 위에 맥주와 안주를 깔고 파티룩을 시작했어요. 켄 안주를 나눠 먹자. 고마워요. 메리 이거 대단해요. 이게 뭐야? 어디서 샀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몇 달 동안 나를 완전히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부부의 행동과 같았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청소를 하는 이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궁금했지만 켈리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받기 위해 나는 항상 웃는 얼굴로 아빠 집에 청소하러 간다며 몇 년 동안 계속 다가갔고 켈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어느 일요일 오후에 무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부모님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슨 사고인지 안부도 물어볼 틈도 없이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간 켈리는 나와 함께 오는 그녀는 눈을 감고 무릎을 꼭 붙잡고 기도했다. 타는 동안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택시 안에 있는 것 같았다. 켈리도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창 너머로 보이는 무거운 구름만 바라보고 있었다. 급히 병원에 도착한 우리는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나는 병원 대기실에서 마지막 순간에 부모님을 위해 자리에 없었고 나는 중고침처럼 느껴졌던 자리에 쓰러졌다. 벽시계는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그 지루한 진행을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다. 켄과 메리는 엄숙한 표정으로 늦게 도착했지만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현실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뒤에도 그들이 은근히 기뻐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례식이 분리된 방식으로 처리된 후 켄이 나에게 상속에 관한 주제를 제기했습니다. 상당한 양의 상속 재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 후 우리는 어린 시절 집에서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소지품. 켈리는 이 말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쳐다보더니 내가 켄의 질문에 막연하게 대답하자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그는 약간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마 부모님이 상당히 부유한 분이셨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갑자기 그의 무릎을 탁탁 두드리는 듯이 나에게 상당한 상속 재산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켄이 나한테 유쾌하게 불쑥 말했지. 오늘부터 유산으로 새 집을 짓자. 넌 내 동생의 하인 취급을 받을 거야. 그만둬. 지금 농담할 기분은 아니야. 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내 팔을 잡았어. 농담이 아니야. 우리 너 나야 어때? 메리와 켈리는 모두 더 큰 집에서 함께 산다. 우리는 이미 집이 있으니 다른 집도 지을 필요가 없고 왜 메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가.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고 켄 불쾌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더니 다음 순간 왼쪽 입술을 비틀며 나를 노려보더니 말없이 켄을 노려보는 내가 유산의 절반을 줄 수 없느냐.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으며 나에게 돈을 요구했다. 부부 재산을 어떻게 균등하게 나누어야 하는지, 유산을 안 쓰면 아깝다는 생각에 나는 약간의 현기증을 느끼며 창가로 다가가서 머릿결에 가벼운 바람을 느끼며 지내던 집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켄의 눈빛 혼란과 분노 속에 아무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속삭였어. 이혼하자. 야, 솔직히 부모님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냥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지금까지 켈리는 조용히 있었어. 근처에서 갑자기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켄을 노려봤습니다. 켈리가 소리를 지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잠시 후 그는 터져나왔습니다. 악업이 났어요. 무슨 일인지. 켈리도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군요. 당신은 이 학년이군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구나. 아, 잠깐만 3학년이구나. 엄마는 켄의 말을 농담인지 진심인지 무시하고 켈리는 거의 어른만한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감싸 안듯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놀랐다. 그런 절망적인 남자와 이혼해야 해. 그녀는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 나는 켈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켄의 불합리한 행동을 묵묵히 참아왔어. 켈리를 이런 일에 몰아넣고 싶지 않았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한 고통스러운 경험 괜찮아. 엄마는 참지 않아도 돼.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쓰레기라고 하는 거야. 불만 있으면 이혼할 거야. 켈리 그냥 학교 자퇴하고 바로 나가면 돼. 켈리는 켄의 눈빛이 싫은 듯 켄을 노려봤다. 켄은 그녀를 때리려고 주먹을 치켜들었기 때문에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 팔로 감쌌다. 제발 그만해.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야. 농담이야. 누구야 그럴 거야. 켄 퓨리어스가 신문을 벽에 세게 쳤어. 켈리와 나는 서로 꼭 붙잡고 멀어지기 시작했어. 켄, 이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 같은 꼬마가 이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없어. 켈리는 천천히 내 팔을 밀었다가 뒤로 물러섰다. 켄을 반항적으로 쳐다보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당신은 정말 모르겠어. 아빠. 켄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녀를 다시 쳐다보면서 계속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혼에 대해 그녀는 여전히 법정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으며 켄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지만 켈리는 자신의 주장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켄이 가정폭력을 저질렀거나 피델러티에서 그렇지 않은지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이혼에 대한 유효한 근거로 간주될 것입니다. 켄은 이혼이 예상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학대한 적이 없다고 같은 말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켈리는 계속해서 엄마가 법정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부부가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떨어져 살면 그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거는 고등학교 갈 거였죠. 별거는 별거 맞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다가 켈리 프로필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켈리가 나를 켄과 멀어지게 하려고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간 것이 아닐까. 나는 늘 아빠를 미워했다.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 갈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 좋아했던 점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언젠가는 항상 그랬기를 바랐습니다. 아빠는 변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엄마에게 친절하고 나를 위해 아버지다운 일을 해주실 거라 믿어요. 어서 우리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하고 있었을 뿐인데 정말 나쁜 켄이 갑자기 억압받는 것 같았어요. 아, 켄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이제까지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됐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이 켈리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여기서 결단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건 내 부주의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켈리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준 기회를 낭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켄이 반쯤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다가와서 알았어. 내가 틀렸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더 조심해서 내 손을 만지려고 할 거야. 빨리 물러나지 말고 그만둬.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를 만져주세요. 그러면 법정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진심이신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내 딸의 미래를 보호할 것을 맹세합니다. 엄마 내 결심이 부모님 집 초인종에 불을 붙이자 갑자기 벨이 울린다. 켈리와 내가 눈빛을 주고받는데 메리의 유쾌한 목소리가 들린다. 귀찮게 해서 미안해. 이번 방문은 켄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 것 같다. 초인종을 울리고 몇 초 후에 그가 놀란 모습. 벨이 울립니다. 메리는 뒤에 큰 여행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갑니다. 와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흥미로운 일입니다. 켈리와 나는 둘 다 얼어붙어 당신의 얼굴에 우리의 당황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메리는 마치 서랍장을 뒤지는 것처럼 거실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보물찾기는 보물찾기처럼 재밌어. 집에 돌아온 지 꽤 됐지. 린린 보석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고 옷장에 현금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강도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강한 위화감이 확연해진다. 나는 메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한다. 제발 떠나지 말아라. 절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은 좋지 않다. 린 당신은 켄의 아내입니다.
이혼해도 우설아린던 상속 재산이 많아 법정에 가면 절반은 강제로 캔스가 될 텐데 지금 이혼하면 그 말에 몸에서 피가 쏠리는 느낌이었어. 우리 부모님만 사고로 죽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더 빨리 이혼을 결정했더라면 상속권은 켄과 갈라졌을 텐데. 나를 보며 웃는 메리와 켄은 답답했고 켈리는 다시 굳게 쥔 씨의 주먹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켈리의 차분한 표정, 제 어머니의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괜찮아. 이혼으로 분할된 자산은 결혼 중에 취득한 자산뿐입니다. 똑똑하신가요? 당신이 이혼하기 전에 린이 상속을 받는 것은 공유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상속은 공유한 해 혼자만의 거야. 메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혼해서 상속은 반으로 쪼개지지 않을 테니. 이번에는 창백해 보이는 메리가 떨고 있었어요. 켄의 어깨. 켄에게서 나의 상당한 유산에 대해 듣고 이미 그 돈에 따라 다양한 계획을 세웠나 보다. 자세히 보니 비싸 보이는 옷과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야, 켄, 다음 달 신용카드 결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일을 하려고 집을 나서면서 남매는 계속 다투고 집 주변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고 바로 변호사와의 면담 일정을 잡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이혼하기로 한 나의 결정은 학창시절 친구가 나를 격려해 주었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런 남자와 결혼했느냐고 물었을 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압도되었습니다. 불륜이나 폭력, 그것이 이유라면 확실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혼을 위해 아빠는 아버지다운 짓을 한 적이 없어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켄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던 육아에 대한 참여 부족으로 인해 켈리는 인터넷과 책을 통해 이혼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녀는 제가 이혼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대비해 도움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켄과 저는 법원의 개입으로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유일한 자산은 집뿐이었지만 저는 대신 그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켄에게 집 자산 가치의 절반을 현금으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법적으로 그러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매물로 내놓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메리는 퇴거하는 날이 되자 여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둘 다 집에 남아 강제로 현재 매매 중인 집에 계속 살았고 결국 경찰의 개입으로 이어졌고 켄은 그의 행동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고 결국 메리와 켄은 원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비위생적이고 불건전한 생활이 이어졌고 지금은 이웃과의 접촉도 별로 없이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 가운데 켈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농무부의 지방정부 직원으로 취업했다. 그로 인해 그녀는 매우 행복해졌습니다. 나도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상속재산이 약간의 재정적 구제를 가져왔지만 관리인으로서 나는 여전히 유용하고 싶은 욕구를 느꼈고 내가 자란 집이 토지를 포함하여 팔렸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여전히 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도예가인 젊은 부부의 켈리와 저는 함께 행복하게 사는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엄마 켈리는 우리가 콘도 발코니에 서서 구름 너머로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내 옆에 팔꿈치를 기댄 채 말했다. 나는 학교에 갈 수 없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정말 친절하셨고 학교도 가르쳐주지 않으셨고 우리는 유일에 대해서도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 여전히 우리는 TV도 켜지 않았다. 부모님이 특별히 아끼셨던 패션 플라워를 발코니에 심은 화분 팔기 전에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보라색 꽃잎과 그 은은한 향기가 항상 내 마음에 약간의 부드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내일을 잊을 수 없을 만큼 학교에 가지 않고 그냥 현재를 즐길 수는 없습니다. 켈리, 언젠가는 켈리 할머니가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켄과 메리와의 문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친절해지고 싶습니다. 아득한 과거 속으로, 단순한 기억 속으로 더 이상 어린 소녀 켈리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성인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나고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오늘부터 올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느닷없이 우리 집으로 오시며 딸 에밀리를 안고 웃으시는 에밀리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에밀리를 꼭 안고 포옹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그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수잔입니다. 저는 사무실 건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나는 워킹맘이다. 내가 일하는 건물은 크지는 않지만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건물이 들어서 있어 북적거린다. 나는 항상 같은 또래의 여성들과 수다를 떨며 지내던 건물에 친구가 많다.
회계부서에서 일한 공로를 인정받고 집에 돌아가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 폴과 11살짜리 딸 에멀리가 거기 있습니다. 폴과 저는 바쁜 일정을 관리하며 집안일과 육아 책임을 분담합니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에멀리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나 우리의 행복한 시절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폴은 처음에는 에멀리에게 자신의 좋아하는 것과 관심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축구였습니다. 에멀리가 놀고 싶어 하면 한 가지 일이지만 그가 그녀에게 축구만 하게 했을 때 강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모래밭에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에멀리는 남자반 친구들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축구를 사랑하는 소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장래에 자신을 마크로 삼는 여자 축구 선수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가장 큰 팬 중 하나가 되었지만 폴의 열정은 최근에야 초기에만 지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수영에 전념합니다. 여자들은 꼭 수영을 해봐야 합니다. 폴이 저녁 식사 중에 그것을 꺼냈을 때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에멀리는 분명히 당황한 얼굴을 했지만 아빠는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수영보다 축구가 더 재미있고 더 하고 싶어요. 축구도 멋지긴 한데 왜 여자가 남자들만 하는 스포츠를 하려고 합니까? 이럴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뚜렷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언제 개입해야 할지 항상 고민합니다. 에밀리는 자기 생각이 있어서 대화를 중단하고 끝내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에밀리가 아버지에게 말대답합니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축구가 재미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내 꿈입니다. 당신 축구를 너무 많이 해서 탄탄해져서 태닝을 해서 남자아이처럼 생겨서 수영을 한다면 여자도 날씬해야 매력적일 필요가 없지. 태닝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에밀리는 취해서 거들먹거리는 말에 나는 즉각 남편을 꾸짖었다. 어떻게 우리 딸에게 외동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체격이 그동안의 훈련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데도 아직 여자아이라면 어떡하지? 그녀는 결국 작은 가슴에 근육질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충격을 받은 에멀리 폴즈 침묵나는 남편에게 전보다 더 크게 소리쳤지만 남편은 자신이 여자 축구에 무감각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지금 팀이 남녀공학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녀의 경쟁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에멀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는 여성 전용 축구팀이 없으므로 아마도 다른 것을 고려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그녀가 수영에서 프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자아이들이 수영 강습을 충분히 받는 게 정상 아닌가요? 에밀리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나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우리가 토론이 아닌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의 존엄성과 꿈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중에 그가 없을 때 나는 그녀를 확인했고 예상대로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눈으로 다음날 아침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둘 중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폴을 피하기 위해 다른 시간에 학교에 가거나 너무 힘들면 그녀가 쉬는 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폴이 수영을 키울 때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에멀리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여보 10대를 지나도 좀 심하다. 내 딸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빠에게 자꾸만 마음을 닫고 있다. 이 상황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남편에게 몇 번이나 말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왜 우리 딸에게 자신의 관심만을 강요합니까? 수영의 위대함을 말할 때 왜 축구에 대해 욕설을 해야 합니까? 당신은 그녀가 열정을 갖고 있는 것에 쏟아부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그는 나에게 찰칵 소리를 냅니다. 이제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 딸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변에 있는 나는 그녀에게 축구를 그만두라고 분명히 말한다. 남편은 나와 우리 딸에게 단지 당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단지 당신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성별이 그에게 올바른 이유인 것처럼 말하는 습관이 있다. 그 사람의 상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그는 매우 친한 친구입니다. 그는 우리 집에 자주 왔고 우리 둘 다 일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뒤에서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상사는 표면적으로는 친절하고 태평해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성격 때문에 회사를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사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뚜렷해지기 시작했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여성의 능력을 폄하하는 말을 더 많이 했고 남편은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말이 여성이 가사 역할을 하고 일을 욕심낸다는 상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시작했고 남편의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우리 관계에 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 그는 저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기 위해 집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현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그만두라고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중단하고 스테이의 위대함을 계속 설교합니다. 집에 있는 엄마는 아직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그의 좌절감은 우리 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취향과 신념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의 상사와 공감할 것입니다. 그는 에멀리의 의견이나 그녀의 미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멀리는 여자입니다. 그녀가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이상한 관계를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그에게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 것 같든 게다가 우리가 얻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응뿐입니다. 그녀는 그녀가 나에게 도전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괴로웠지만 에밀리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할 수 없었다. 마침내 폴과 이혼하자는 생각을 꺼냈다. 에밀리의 미래를 위해 너와 거리를 두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그토록 어리석은 이유입니다. 정말로 에밀리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나 같은 돈 잘 버는 사람과 라이징 칼리지 비용을 들여 이혼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정말로 혼자서 그녀를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멍청해. 제대로 안내할 테니까 닥치고 따라와. 환한 표정으로 말했어. 자기가 완전히 옳다고 믿는 듯 자신감 넘치는 말. 난 한계에 다다랐어. 심호흡을 하며 그 사람을 바라보았어. 그래, 우리 수입도 줄어들고 대학 준비도 힘들겠지만 무엇보다도 에밀리를 더 이상 내 곁에 둘 수 없어. 넌 그녀의 미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녀를 통제하고 싶은 것뿐이지. 지금이 전성기야. 에밀리가 프로 운동선수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지도 않아요. 이혼 얘기한 내 잘못. 지금 엄마한테 전화해서 훈육하라고 해야지. 폴은 즉시 근처에 사는 엄마한테 전화했어. 안녕 엄마봐. 난 좀 곤란해. 수잔이 갑자기 이혼한다고 말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놀랐어요. 묻고 싶지 않지만 와서 그녀를 바로잡을 수 있나요? 당신도 여자잖아요. 아빠가 당신도 수잔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신을 바로잡았을 거예요. 그는 그가 말한 내용의 대부분을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꽤 역겹다. 그리고 우리는 이혼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거실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에밀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녀가 듣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녀에게 방에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곧 뭔가가 미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도착했고 에밀리를 발견한 그녀는 우리를 밀치며 달려와 어린 소녀를 꼭 껴안고 환한 표정으로 폴과 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에밀리가 겪은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 에밀리. 수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짐 싸서 오늘 밤까지 나갈 수 있니? 이 말을 듣고 폴은 터져나오며 웃으며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사과하면 엄마도 동의하실 거예요. 아내가 감히 남편에게 그렇게까지 반항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밀리는 할머니의 포옹에서 뛰어내려 어른들을 지나서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법이 따라가려고 했지만 즉시 문이 열렸습니다. 에밀리는 배낭을 메고 광택이 나는 스포츠 가방을 어깨에 메고 발가락에 귀엽고 작은 녹색 기내용 여행 가방까지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잘 처리해. 난 그처럼 소름 끼치는 아빠를 원하지 않아. 그녀는 내 손을 잡았고 그녀의 햇볕에 탄 피부는 폴이 언급한 것처럼 그녀를 더 튼튼해 보였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그녀의 손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엄마. 충격을 받은 사람은 내가 떠난다고 말했던 폴이었지만 아마 에밀리가 나와 함께 가고 싶어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가방이 가득 쌓여 있고 모든 것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에밀리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건 잔소리하는 엄마 맞죠? 내가 쫓아낼 거고 할머니가 대신 오실 거예요. 다음엔 수영 강습도 데려갈 테니 진정하세요. 알겠습니다. 남편도 이 시점에서 계속 이기적인 발언을 했지만 딸은 폴을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 같았고 갑자기 완전히 등을 돌린 시어머니는 딸이 아버지가 말하지 않는 말을 하기 전에 축구가 아닌 수영 강습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근육질 몸매를 갖추는 걸 좋아하지 않고 예쁜 수영복을 입고 귀여운 수영복을 입고 사진을 많이 찍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더 행복하다고 한다. 소름 끼친다. 딸과 엄마 모두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는다. 시어머니와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폴, 도대체 우리 딸에게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까? 폴은 움찔하고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은 항상 그의 어머니와 살얼음판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남자처럼 보이는 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녀가 외모에 집중하면 남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드레스를 입고 결국 화장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집에서 남편을 부양하려고 폴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폴은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여성에 대한 폴의 경멸적인 말과 그가 나와 에밀리를 대하는 방식은 모두 그의 어머니에게 보고되었지만 나는 주저하여 에밀리의 체격에 대한 그의 비판에 대해 어머니에게 폴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필터를 잃은 지 오래되어서 그는 항상 어머니에게도 여성에 대해 무례하게 말했고 아무리 꾸짖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폴과 달리 시어머니는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의 상담 끝에 결국 우리는 이혼했고 어머니를 위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폴을 재교육시키려고 미안해요 에밀리 수잔 제가 이 아이를 키울 책임을 집니다. 시어머니는 분명히 아들 폴을 언급하며 역할을 반전시켜 에밀리와 저는 일시적으로 그의 어머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우리 집으로 이사했고 폴의 재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고 우리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했고 새로운 집을 찾고 재산을 나누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부부로 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에멀리가 할머니 집에 배낭을 내려놓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일주일 후 직장에 있는 동안 폴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방문객의 이름은 에마어였습니다. 스미스의 이름을 확인했을 때 나에게 친숙하게 들렸던 이름은 폴에게 그토록 많은 영향을 준 바로 그 사람인 내 남편의 상사임이 틀림없습니다. 사무실 건물 내 라운지 부스 우리 회사에는 손님을 위한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는 다른 고객과의 회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진되면 건물 내 공용 공간을 빌려 중요한 협상을 위해 건물 내 공용 공간을 자주 임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회의실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책 중이고 방문자는 판매원이므로 라운지에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기에는 에마어 스미스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현장 판매에서 오해하여 나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집에 오면 직장에서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폴은 남편이 어머니가 내 편이라는 것을 알고 우상화된 상사를 데려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착하고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옛날 방식이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멋지게 차려입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성이 스포츠에서 남성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제 넘은 일입니다. 저는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질서한 아내나 딸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에마어 스미스 남편이 웃고 잘난 척하는 모습을 보는데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에밀리의 축구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에마어 스미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옆에 앉아 내가 하는 불편함에 웃으며 모든 말을 뒷받침했다. 폴이 말하길 여기에는 내 편을 들어줄 폴의 어머니가 없다고 했다. 나는 직장에서 방해를 받고 있었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거친 말이 나를 마비시켰다. 상황이 폭력으로 확대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내 눈은 눈물로 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 여기 있지 않은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경멸적인 표정으로 자기 아버지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말했을 때 어부회사 영업부서의 스미스 씨가 당신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남자 모두 돌아서더니 일제히 빨리 일어섰습니다. 한 나이 많은 신사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잘 차려입고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권위자는 아마도 그의 조력자나 비서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폴과 스미스 씨를 경멸하는 표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녀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밀러 씨가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이유는 제 사무실이 3층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보통 지부회의를 방문합니다. 판매실 내 생각엔 당신이 이것을 아는데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지점을 방문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사를 방문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의 소리와 내용에 폴과 스미스 양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 그 남자는 사무실 건물 3층에 있는 사업주였는데 회의나 약속이 없으면 여기 있었을 텐데 CEO가 나를 기억하고 오기 전에 나는 그 사람을 몇 번 봤습니다. 라운지에서 우리 사이에 강렬한 대화를 몰래 듣고 있던 그의 비서가 스미스 씨가 파트너 중 한 곳의 영업 담당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녀가 당신의 아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당신과 함께 있는 젊은 판매원 스미스 씨가 당신의 명함을 건네주고 이제 CEO는 두 사람에게서 명함을 받고 회의실에서 일을 마치고 떨리는 두 사람을 경멸적인 표정으로 바라보며 그랜드원이 CEO의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폴의 회사가 말벌집을 찌르는 듯한 소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과의 협력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단지 능력이 없는 아내를 징계하려던 것뿐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아이를 키우는 주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비록 회사 외부의 누군가가 그런 믿음을 가진 누군가와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의 이미지에 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여기서 나가십시오. 상사는 계속 사과했지만 그들의 간절한 여성 혐오 호소에도 대표님은 선미로 남았다. 나는 그들을 변호할 입장이 아니어서 그냥 구경만 했을지 여러 직장인들이 두 사람을 차갑게 쳐다보며 소란을 피우다 결국 두 사람은 쫓겨났다. 나중에 CEO가 전 남편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줄이고 결국 끊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소문도 퍼져서 많은 고객이 물러나고 회사는 신뢰를 잃은 두 사람을 판매 직위에서 제거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CEO가 저를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게 소개해 주셨고 우리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저는 그 고객과 함께 양육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에멀리와 관련된 업무 문제를 지원하고 모든 절차가 힘들었지만 법적 지원을 통해 이를 더 침착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 전남편과 스미스 씨가 제 직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밀러 씨를 불러 도와주세요. 큰 소리로 애원했다. 예전만큼 겁이 나지 않았다. 그들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차분하게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을 향해 동료들의 속삭임과 놀라움의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이것은 다른 회사에도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결국 경찰이 도착했을 때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 폴이 공격적으로 끌려가서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그가 체포되지 않는 동안 회사 내에서 배척당했습니다. 회사는 한때 스미스 씨와 함께 영업 분야의 잠재적인 스타로 여겨졌던 폴을 강화시켰습니다. 스미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실제로 자신이 뻔뻔스럽게 대우받는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그의 행동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었고 조기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주지 않는 게 회사 탓이라며 태만하게 일하기 시작했고 더욱 공격적인 행동과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 늘었고 결국 나중에 여자 동료들로부터 소송까지 당하게 된 것 같다. 포도나무를 통해 스미스 씨가 법적 도움을 구했다고 들었다. 한 여성 변호사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나에게 남자 변호사를 구해달라거나 어떻게 여자가 변호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터무니없는 말을 뱉었다. 당신은 얼마를 지불했는가 어쩌면 당신은 그 로펌에서 그를 금지시킬 몸으로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전근되었다. 전 남편이 내 행방을 알고 미혼모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새로운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이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우선시하는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에밀리의 학교 때문에 너무 멀리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축구팀 나는 그녀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새 위치는 지하철로 몇 정거장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조심만 하면 폴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나에게 꽤 자극적이었습니다. 집에서 에멀리와 대화할 시간을 확보하여 일과 개인 생활 모두에서 성취감을 느끼세요. 에멀리는 여전히 매일 열정적으로 축구를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가끔 폴의 어머니를 만나서 약간의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멋진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담소 나누기. 여행. 에밀리는 건강하게 돌아온 것 같지 않나요? 정말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한 것 같아요. 집을 떠나는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제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때 장모님은 잠시 시간을 내어 제 전남편 폴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폴은 직장을 그만두고 한동안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스미스 씨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회사 여자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연락이 두절됐고 아마도 다른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스미스 씨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를 두게 된 이후로 폴의 관점이 점차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스미스 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천천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은 시어머니가 그를 좀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킨더 폴더 퍼스트를 더 선호합니다. 세 사람이 언제일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재발할 수도 있으니 그에게 우리 딸 에밀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환은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폴의 어머니는 직접적인 접촉을 피합니다. 폴이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그 사람이 너무 죄책감을 느껴서 재혼해야 한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에밀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 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폴의 어머니는 나는 항상 그녀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문제로 폴과의 이력에 관계없이 그녀가 정말로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라고 표현하자 눈물을 흘리면서도 수줍게 동의했다. 함께 축구 경기를 보기로 했다고. 에밀리가 선배들 중 주전 선수로 뽑혀서 모두 응원할 예정이다. 위브 같은 애 아기를 데리고 산에 두고 갈 거야. 난 지금 내 아들을 간호하고 있어. 알았어. 내 말을 듣자마자 전화선 반대편에서 스마트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리사였어. 내 형수는 뒷좌석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나 보다가 생각해보니 리사는 줄곧 나를 괴롭혔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끊임없는 스팸 메일과 내가 주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방문하는 장면이 있었다. 출산을 했는데 그 비명이 리서의 종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 이름은 미셸 앤더슨입니다. 저는 27살이고 최근에 출산을 하고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제 남편 마이켈은가 태어난 아들 앨릭스에게 완전히 반했고 그는 마지못해 오늘 일하러 갔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도 물론 처음부터 리사 빼고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리사와 저는 자엘이 아니었어요. 마이클과 저는 중학교 때 작은 마을에 있는 우리 학교 동창이었어요. 네브래스카는 학생 수가 적고 평화로웠으며 괴롭힘이 전혀 들리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곧 강렬한 향수 냄새에 휩싸였을지도 몰라. 마이키, 내가 돌아왔어. 화려한 덩치 큰 여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 그대로 그에게 뛰어올랐다. 그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누나라고 소리치며 그녀를 밀어냈다. 알았어. 오 마이키, 대접하는 게 좋지 않아. 내 여동생은 그렇게 오랜만에 삐죽삐죽 우리 공부 중이라고. 우리 시험이 다가온다고. 그래 뭐 그런 다음 우리 그룹을 살펴보더니 잠시 멈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더니 엄마에게 전화하러 갔다. 그녀는 나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우리 각자를 가늠하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왜 여기 있는 걸까? 그녀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며 당신은 괜찮다고 말했고 당신도 그렇지만 당신도 그녀가 가리켰습니다. 내 마이키에게 가까이 가지 마. 넌 너무 지루하고 우울한 것 같아. 나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놀랐다. 그러다가 내 친구들이 재빨리 그녀가 항상 우리 숙제를 도와준다거나 그녀는 정말 똑똑하다 등의 말을 하며 내 방어에 뛰어들었다. 그녀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이 마이키를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무시하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여름날의 프릴과 리본이 너무 많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특히 우리 중학생들에 비해 그녀는 꽤 당당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안 듣고 리사의 아메드 웃음소리를 듣고 급히 떠났습니다.
그날 마이클한테 사과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사가 한 일에 대해 미안해요. 리사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랬어요. 아, 정말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아, 내 잘못은 아니야 마이클.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누군가가 자기 집에 간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머뭇거렸다. 시간이 흘러 졸업하고 다른 고등학교로 가면서 우리 그룹은 뿔뿔이 흩어졌고 연락이 두절됐다 마이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대학을 위해 뉴욕으로 이사했을 때 어떤 클럽에 가입할지 결정하려고 클럽을 헤매다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미셸, 마이클은 당신입니다. 사실이 되기에는 너무 좋아 보였다고 하지만 마이켈은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나와 같은 학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전공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수업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 4년 동안 유대관계가 깊어졌고 취업 활동을 하다가 둘 다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이클이 가족의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당신에게 이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리사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에게서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무슨 말이야? 리서는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지역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항상 뉴욕에 머물면서 재미있게 놀고 싶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리사의 시끄럽고 압도적인 존재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고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알았어.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유일한 사람은 너뿐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도와주되 마이클을 꽉 안아주세요. 3년 후 그는 프로포즈했고 우리는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그의 집에 갔을 때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때 그 여자예요. 그날 널 위협한 후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차분하고 놀랐던 기억이 난다. 그녀는 10년 후 우리 결혼식에서 리사가 왜 볼 수 없는 장면을 일으켰는지 기억했고 나는 그녀가 도착했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를 눈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크고 푹신한 흰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고 어쨌든 그녀는 항상 그랬던 백업 드레스를 입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덩치가 더 커져서 지금은 더 커 보였는데 리셉션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말 난리를 피웠다. 상사의 연설 중에 야른 머리카락을 숨길 필요가 없다며 웃으면서 머리를 벗었다. 가발나는 모두가 아는 마이클의 얼굴 표정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그런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이클은 즉시 달려가서 아낌없이 사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재빨리 양쪽에서 리사를 붙잡고 리셉션 후에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리서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그냥 거기 앉아 다리를 꼬고 고개를 돌리며 난 결코 당신의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지구상에서 마이켈이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충분합니까? 리서, 당신은 항상 내 친구 및 파트너와 장난을 치고 내가 왜 우리를 떠났는지 아십니까? 고향 너 때문이었어. 마이키. 리사가 처음으로 마이클을 돌아보게 됐어. 왜 무서운 표정이냐? 아, 맞다. 당연히 걔 때문이겠지. 그냥 교실 한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책 읽는 타입이야. 걔 분명 내 뒤에서 마이키에게 얘기하고 있었을 거야. 너한테 미셸을 오랫동안 소개하지 않기로 한 게 내 결정이었을 거야. 내가 주변에 있으면 모든 게 무너지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대표팀 야구팀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야? 내 실력이 부족했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코치를 만나러 갔고 그 후에도 나는 팀에 남을 수 없었다는 것을 당신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코치가 마이키의 재능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빛나기 위해 늘 응원해왔던 시아버지는 희잡하게 소리 지르는 리사를 보며 한숨을 쉬더니 잠시 후 일어나 리사 손을 잡으며 리사, 빨리 준비해라. 우리 방 양보할래. 너한테는 지금 살고 계시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회사의 부사장님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있던 중요한 연락인이었는데 리사의 놀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그 사람한테 무례하게 굴었잖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 나 그 사람 꽤 화났는데 너를 해고하는 대가로 회사와 계속 거래하겠다고 했어. 너 일한다고 해서 너 혼자 살게 줬는데 그건 말이야. 우리는 당신을 그렇게 쉽게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여기서 열심히 일하게 할 것입니다. 시아버지 스턴의 목소리는 미셸과 마이클에게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분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요. 회사를 물려받게 되더라도 회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말은 안심이 되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고 매일 그녀를 확인했을 때 제 휴대폰에는 괴롭히는 전화와 엄청난 양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메시지를 봤어. 너 때문에 마이키가 고향에 안 돌아오네. 마이키는 내 거야. 항상 나와 함께 집에 있어야 해. 넌 마이키의 아내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아. 마이키가 돌아오도록 설득해. 같은 댓글 목록을 봤어요. 심각하게 그 사람 번호를 차단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그 시간쯤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내 집 문 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압도당했어요. 자주 몸이 안 좋아져서 전화는 음성 메일로만 하고 문자는 무시한 뒤 내가 지속적인 메스꺼움을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마이켈의 부모님 모두에게 알렸을 때 두 가족 모두 즉시 우리를 축하해줬어요. 그래서 리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녀에게 비밀을 지킬 계획이에요. 전화에서 마이클 어머니의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사는 잘 지내요. 매일 퇴근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녀는 차 어딘가에 있어요. 당신 남편 회사 일은 잘 지내요. 마이클 어머니는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리사는 엉망이에요. 일의 기본도 배우려고 노력도 안 하는데 못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최근에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계속해서 우울해져서 가기 싫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하고 메모를 받아도 일하러 가라고 했는데 너무 우울해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더군요. 내가 보냈는데도 예고 없이 일을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을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저는요. 마이켈의 어머니 덕분에 그녀가 당신의 중요한 시간에 당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집에 있는 동안 리서의 갑작스런 방문은 없었지만 언제 이혼할 예정인지 그녀로부터 이메일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넌 떠나야 해. 넌 마이키를 붙잡고 있어. 이 아이는 마이키의 첫사랑과 똑같아 보여. 너와는 전혀 다른 것 같아. 실제로 메시지가 반복적이고 지치게 했어. 나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 입더디 일찍 와서 힘들어서 마이클이 걱정하고 제안했어. 나는 직장을 일찍 퇴근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부모님은 당신 집과 같은 학군에 있지 않나요? 언젠가 리서가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마이켈은 이에 대해 고민한 다음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리서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장기 프로젝트에 강제로 합류시키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멀지만 섬에 있어서 허락 없이는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마이켈의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마이켈의 집을 방문했을 때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리서가 모두 외출 중이어서 큰 집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주변에 없어 피곤해 보였어요. 리서와의 일상생활 중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셸, 왜 여기 계십니까? 리서가 부모님의 문을 큰 소리로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어머니는 쇼핑을 나갔고 창문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잠겼고 내가 나가지 않는 한 모든 것은 단단히 봉해져 있었다. 괜찮을 텐데 거실 커튼 사이로 요란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그 모습이 보였다. 리사가 금속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녀를 짓밟고 있었다. 실내화로 들어가는 길거기 당신 있어요. 집에 온 줄 알았어. 미셸 전화기를 들고 현관문으로 갔어요. 리사는 내 움직임을 예측한 듯 재빨리 나에게 다가왔죠. 나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급히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그 순간 등에 엄청난 충격을 느꼈어요. 리사가 들고 있는 야구방망이로 내 등 한복판을 쳤는데 도저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충격에 숨이 막혔어요. 배가 여전히 배를 움켜쥐고 있는 메스꺼움처럼 나는 익숙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최대한 빨리 움직이려고 애썼다. 리사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절대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내 목적지는 2층 방이었다. 대학에 가기 전에 사용했어. 나는 집에 돌아와서 1층에 살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거기에서는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다. 리사는 신음소리를 내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힘들게 나아간다. 구불구불한 계단 위로. 그녀는 미드웨이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골랐다. 나는 이 기회를 잡고 내 방으로 돌진했다. 습기에 물이 터져나는 이것을 깨달았고
내 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안 돼. 지금은 문 반대편에서 리사가 따라잡았는데 그녀는 방망이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매번 쿵 하는 소리가 무거웠다는 것은 그녀의 힘과 이미의 생각이 경주했다는 증거였다. 머리 속으로 들어오더니 뭐야. 창밖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려 돌아와서 안도한 줄 알았는데 들여보내줄 수가 없어. 너무 위험해. 휴대폰으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미셀 괜찮아? 이 깨진 창문. 엄마 911에 전화해 구급차를 부르면 경찰을 부르는데 구급차가 말을 안 해요. 네 맞아요. 물이 터졌는데 위층에 갇혔어요. 서둘러요. 하지만 리사한테는 보이지 않게 하세요. 그 사람은 방망이가 있어요. 내가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기절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기분이 이상하고 머리가 흐려졌어요. 미세 깨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익숙한 목소리. 마이클이 내 침대 옆에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당신을 데려왔을 때 배에 부딪혔어요. 미셀 상황이 심각해 보여 응급제왕절개를 해야 했어요. 우리 아기는 어디 있나요? 그는 괜찮아요. 건강한 아기 감사합니다. 나중에 함께 보러 갈게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아야 넌 그렇게 할 수 없어. 의사 선생님이 골절이 꽤 심하다고 했어요. 리사가 날 때렸을 때 방망이가 내 갈비뼈를 때렸어요. 맙소사 그건 아기가 아니어서 진심으로 그걸 느꼈어요. 마이클이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왜요? 리사가 가져온 야구 방망이가 내 방에 있던 걸 사과하는 거지야. 그게 마이클이 한때 야구팀에서 사용했던 방망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드웨이를 그만둬야 해서 리사가 찾을 수 있는 곳에 놓아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방망이를 찾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아빠의 골프채를 가져갔을 거야. 그때 그게 나에게 충격이 됐어. 리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는 적발로 내 집 창문을 깨뜨린 적발됐어. 내 생각에는 리사가 출장 중이었어야 했어. 섭내 임신에 관해 아버지와 나 사이에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것 같군. 그래 그녀는 언제 일 때문에 섬에 데려왔고 냉정을 잃었는지 타이밍을 알아냈나 봐. 우리는 잠시 긴장을 풀어야 할 것 같아. 나는 퇴원한 다음 날 아들 알렉스가 여전히 활기차고 모유 수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40번째 벨이 울리고 나서야 인사하기로 했어. 드디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나를 기다리게 할 작정이었어. 목소리에 또 다른 소음이 겹쳐서 너무 시끄러워. 리사에 나왔어? 너랑 다음에 들은 건 정말 아기 목소리였지. 맞아. 내 아들을 데려갔더니 쉴 새 없이 시끄럽게 울고 있어. 왜 거기 아기가 있는 건지 헷갈렸어. 유지집에 데려가서 키울 줄 알았어. 내 방식인데 그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서 빨리 집 전화에 손을 댔어. 안녕. 여긴 마이클 엄마야. 무슨 일이야? 알렉스는 왜 그래? 그런데 알렉스가 울고 있는 거 아니야. 리사가 뒤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들었던 것 같아. 내가 물어보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리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경찰에 인계된 이후로 조용해요. 방금 전화했는데 아기를 낳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헐떡거렸어요. 아마도 소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리서의 차가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집 전화를 내 스마트폰 근처에 두었습니다. 당신은 병원에 아들이 있는지 확인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운이 좋지 않았나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함께 있습니다. 정말 시끄러워요. 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겠어요. 너 지금까지 무슨 생각이라도 한 듯 기쁜 표정으로 말했잖아. 나는 가라앉은 기분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내 아기를 산에 맡기고 가려고 하는데 알렉스가 나와 함께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 다음 순간은 어떡하지? 반대편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다. 내 알렉스. 내가 알렉스의 뺨을 부드럽게 찔러. 그는 유쾌한 웃음을 지었다. 리사가 그 말을 들었나봐. 잠깐만. 그럼 내가 여기 누구 아기를 갖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게 내 아들은 아직 병원에 있지 않았니? 내 아들과 퇴원하고 집에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고 아기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리사가 비명을 지르는 게 자기가 다른 사람의 아기를 납치한 걸 눈치챘나 봐요. 집 전화기를 움켜쥐었어요.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 들었나요? 네, 나 지금 당장 병원에 전화할 테니 기다리세요. 통화가 끝났네요. 정말 믿음직한 여성이셨습니다. 모유 수유가 끊임없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분간 아들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울기 시작한 아들을 달래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나중에 리사의 차가 해변가에 주차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로 리사는 아기가 태운 차 안에서 멍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뒷좌석 카시트는 무사히 회수됨. 그는 약간의 탈수증을 겪었고 구급대원들로부터 엄중한 질책을 당한 부모가 리사에게 화를 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단지 창문을 깨는 것과 같은 가족 말다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연루한 유괴 사건이었다. 그 부모 납치된 아기 중 약간 탈수증이 있었고 우리 아이가 거의 죽을 뻔했다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내일 리사를 용서하지 않는 태도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급히 돌아온 시아버지는 경찰에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이 일을 처리하지 마세요. 미셸과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지푸라기입니다. 당신과의 인연을 영원히 끊겠습니다. 리사.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한 순간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고 하는데 경찰은 왜 다른 사람의 아이인지 먼저 시댁에 답변을 줬다. 리사는 시댁에서 한동안 조용했는데 아무래도 자기 집 유리를 깨뜨린 문제로 구금된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던 중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고 내가 전역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전에 아들을 납치할 계획을 세웠으나 리사는 나의 석방 날짜를 정확히 놓쳤다.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와 아들 모두 퇴원할 수 있을 만큼 건강 상태가 좋았는데 갑자기 침대가 필요해졌습니다. 조기 퇴원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리서는 제가 이미 퇴원한 후에 병원에 왔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을 가진 또 다른 엄마와 아이가 묵고 있는 병실에 몰래 들어가 내가 없는 걸 눈치채고 아이를 데리고 갔다. 큰 체격의 슬링을 차고 아기를 안고 있는 그녀는 그냥 여느 환자와 다름없었다. 퇴원한 요람은 시어머니가 아기를 위해 급하게 사두셨던 아기 침대 등의 물건 중 하나였는데 급히 집에 몰래 들어와 차 열쇠를 찾던 중 발견하고 딱 맞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화장실에 있던 아기 엄마를 데려가려고 병원이 난리 났는데 시어머니의 전화로 상황이 확실해졌고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했고 경찰도 우리 집에 와서 확인을 했다. 내 스마트폰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리사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리사는 당분간 감옥에 갇히게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있을 증언을 요구하고 있다. 부탁을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지지하거나 돕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내 스마트폰이 마침내 조용해졌죠.